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이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정유라 씨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정유라 씨가 기자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어요. 한 차례. 무슨 대화 나눴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럼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전화를 한 거? 어머니. 네, 저희가 처음엔 정유라 씨가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직접 수사를 한 검사들에 따르면 초임 검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똑똑한 면이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 감옥은 직접 빨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어디서 얘기를 한 건가요? 그 얘기를 이제 예. 정유라 씨가 했던 내용 중에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유럽, 덴마크라든가 유럽의 이 교도소, 구치소는 굉장히 인간들을 배려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설들, 네. 뭐 냉장고를 비롯해서 피자를 주문해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 직접 빨래를 이제 재수자가 빨래를 해야 되고요. 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 이름도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수 번호, 뭐 503번이라든가 우리가 익숙해진 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번호로 불리고 정해진 죄수복을 입고 있고 한 방에 우리 홍거방이라고 해서 6명, 4명 이렇게 들어가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더 많은 그런 수용 인원이 있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이 이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열악하다.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유럽에 비해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밝힌 건데요. 네. 그리고 뭐 뜨거운 물이 항상 안 나온다든가 또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깨끗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건데 이런 한국의 감옥 상황에 대해서 한국 측의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덴마크에서 자신이 만일의 경우 한국으로 송환이 된다면 정말로 지금보다 굉장히 열악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국의 변호인 측에 이제 이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게 해서 했던 정유라 씨의 아주 치밀한 그런 이 머리 씀씀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옥이 우리나라 감옥이 뭐 호텔방은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죄수복 입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번호로 불리는 거 우리가 여러 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올보르와 차이점 같아요. 올보르는 구치소라고 하기보다는 구금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게 네. 맞고요. 시내 한복판에 구금시설이 있습니다. 예. 전화 가능하고요. 뭐 계속은 아니지만 TV 시청도 독방에서 가능하고 심지어는 피자까지 시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기도 만날 수 있다면 아기도 뭐 특정 조건을 맞추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하고 우리 구치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본 걸로 보입니다. 아마 본인의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뭐 추측하건대 덴마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까도 생각도 들고요.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들어오는 거라 불안해했을 것 같아요. 빨래도 직접 해야 되고 아이 못 보고 재수복 입어야 되고 홍거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 자료들을 본인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정유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영을 두려워했고 또 그런 자료를 갖고 덴마크 법정에 제출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황당한 내용 같은데 이걸 어쨌든 변호인 등등을 통해서 한국 상황을 좀 알아봐 달라. 이걸 수집을 해서 덴마크 법원의 재판에서 나는 한국 가기 싫다. 이런 거를 주장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내용들을 편지를 통해서 어머니와 또는 변호인과 또 조력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절대 엄마와 편지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셈인데 당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럼 접견이 안 되면은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어머니 뵐 생각 있으세요? 네. 엄마랑 편지나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번도 편지 적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럼 주고받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저게 어쨌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박미영 차장 돌아오고 나서 구치소 앞에서 면회를 갔다가 불발되고 나서 한 얘기란 말이죠. 엄마와는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고 당연히 사이가 안 좋으니까 편지 같은 것도 왕래도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드러난 걸 보면. 네.
그 정유라 씨가 비서 최순실 씨 비서 안모 씨 등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파 수사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특검이 야당 성향을 가졌다는 아주 작은 보도라도 모아달라 이런 요청한 것이 편지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정유라 씨 처음에 한국 송환됐을 때 혹시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워딩이 어땠냐면요. 제가 덴마크에서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도 못 해봤다. 예. 네. 어머니 재판 내용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나는 잘 몰라요. 예. 엄마가 다 했어요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편지에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특검 수사 상황에 굉장히 치밀하게 대응했던 점이 나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사실 그 특검 한번 소환됐을 때 기자들 앞에서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소리 높여서 외친 적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그 스탠스하고 굉장히 발맞춰 갈 정도로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준비를 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여부에도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대검찰 전략, 대재판 전략에 대해서는 철없는 딸, 예. 애기 엄마의 스탠스를 딱 유지합니다. 그랬었죠. 엄마가 다 한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구속 문제는 애기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도주나 증거인멸을 우리가 있겠냐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황들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네. 사실은.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견 보면 좀 지휘하는 듯한 모습도 좀 지휘까지,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이제 귀국했을 때, 그다음에 뒤에 아기가 왔을 때, 그다음에 정유라 씨가 얘기했던 문제를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 밉상이긴 한데 실제로는 엄마가 다 뭐 슈퍼맘이 다 했고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딸처럼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아기 엄마의 어떤 그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는데 이것 역시 좀 철저하게 변호인하고 상의된 구속을 피하기 위한 어떤 예. 사법적인 어떤 그 고도의 고려가 된 것들이고 실제로 정유라 씨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 심지어 국내 정치 상황까지 좀 깨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특검이 민주당 국민의당 주도로 출범을 했고 특검이 탄핵을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보내달라면서 뭔가 이거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대 철부지로서 뭐 또 미혼모로서 이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 철저하게 준비됐던 재판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두 번 다 영장이 기각됐던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뉴스를 막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우리 꼼꼼하게. 이슈투데이 같은 뉴스를 계속 봤던 사람만이 국민의당의 추천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반인들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걸 알 수가 박영수 없습니다. 특검이 어떻게 임명됐는지 잘 모르죠. 저희도 평론을 하지만 잘 모르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정확하게 본질을 깨뚫고 있다는 거는 본인은 지금 인터넷이나 그걸 통해서 전혀 국내 사정을 모른다고 하지만 어떤 경로든지 간에 아주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국민의당이라는 거 그리고 탄핵의 목적이라는 거 그걸 안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 거는 아마 본인이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 변호사는 그걸 모르거든요. 본인이 직접 어머니한테 원격으로 요청을 했는 걸로 보이고 막 그 자료들은 덴마크 법정에는 다 들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막 근데 그게 어필이 안 됐기 때문에 채택은 안 됐지만 그만큼 정유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유라가 좀 엉성하고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건 절대 아니다. 예. 되게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을 2번을 피해갔다. 우병우처럼 피해갔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정유라 씨가 정말 덴마크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게요. 제가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알려졌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무 나라 시민권이라도 좀 취득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다급했던 거죠. 본인이 자칫하면 네. 강제로 송환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제 몰타로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그 방향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뭐 정부에 기부하는 돈과 부동산 구입 비용을 따지면 약 14억 7천만 원 정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방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는 우리가 흔히 뭐 듣보잡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쉽게 듣지 알 수 없는 그런 나라도 괜찮다. 어떤 나라도 좋으니까 빠르게 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뭐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짜도 당초에는 이제 4월 달로 했다가 이제 대선이 급박하게 다가오니까 대선 전에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 대선 이후에 만일의 경우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이길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더 위험해진다는 측면에서는 대선 전에 빨리 어느 나라 시민권이라도 얻겠다. 참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조국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네. 상황이 돼버렸던 것. 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런 상황들. 본인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그런 최종 그런 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든 시민권 얻겠다. 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생각일 텐데 물론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정유라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고민했었던가. 결국 영장 기각에서 뭐 도피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원인이 바로 속속 등장하는 몰타뿐만 아니라 변방에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라도 좋다 이런 정유라 씨의 인식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어떠세요? 저 들으니까 진짜 황당하네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 북한이라도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과는 정말 어긋나는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정말 법정에서 제대로 제시가 됐었나? 과연 재판부가 이걸 듣고 영장을 기각했나 할 정도의 생각이 좀 드네요. 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만 보실 때는 앞으로 3차 영장을 다시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전달이 되면 국민적 여론들이 굉장히 악화가 될 텐데요. 글쎄 이제 검찰이 그 두 번째 구속영장이 좀 부실했다는 얘기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정황적으로 다 재판부에 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정유라 씨 입장에서 내가 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뭐 엄마는 틀림없는 거 애기에 대한 모성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확히 추정은 안 되지만 해외에 상당한 재산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친구가 국내 정치 상황도 좀 깨뚫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다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러면 과연 한국에 들어와서 아기와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돈 있겠다. 굳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있으려고 하겠냐. 누구라도 아마 그 경제력이 받침이 된다면 어디라도 조용한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난 일련의 지금 편지 문제라든지 드러난 정황은 그 정유라 씨가 국내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거기서 유추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삼성의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까지는 그건 어머니가 다 해서 몰랐다. 심지어 이대 입학 문제도 나는 내가 무슨 전공인지 무슨 과인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깜빡 속았는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떤 그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의 정유라 씨가 있는데 이 일련의 그 수년 동안 일어났던 과정들을 본인이 지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 자체는 정확히 꿰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정유라 씨가 이 한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사촌 언니 장시호가 특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촌 언니 장시호 씨와 정유라 씨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처음 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장시호 씨랑 연락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저희 지금 아버지랑도 아직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제가 당분간 저희 얘기만 챙기고 자주.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래 이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편지에서도 사촌 언니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종합 편성 이 뉴스를 많이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이국 멀리의 덴마크에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장시호의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특검 도움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의 도움을 준다는 거는 저 멀리서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 편지만 내용 보면 사촌의 행동에 모든 대통령님 지지자들께 고개를 들 낯이 없다. 왼쪽에 있는 사진만 가리면 저게 뭐 태극기 집회 나가셨던 분의 얘기인지 또는 최순실 씨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대통령님 지지자들께 면목이 없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저 내용 자체만 보면 이 덴마크에 있는 20대 초반의 여성이 쓴 글이 아닙니다. 아주 정권에 관련된 실세와 관련된 어떤 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위치가 되게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의 저거를 뭐 큰 뜻 없이 적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파악하는 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장시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장시호의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바로 얘기합니다. 절대 안 친하다고. 네. 그 얘기가 아마 미리부터 다 준비됐던 생각이 아닌가. 예. 장시호하고 정유라는 만날 수 없는 사이고 원래 안 친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저 때부터 모든 것들을 감지하고 파악하고 있었다. 저 편지가 직접 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뭐 이 변호인 통해서 최순실하고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결국은 정유라, 최순실은 이 오랫동안 기간 동안 많은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는 게 아닌가. 네. 그것들은 아마 최순실한테 들었던 얘기를 가능성도 있다. 예. 지금 보면 엄마와 대통령을 위해서 입을 다물겠다. 뭐 입을 다물겠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제 탓 같아 죄송스럽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입을 다무는 것일 뿐. 자, 입을 다문다고 했는데 사실 공항에 내려서도 얘기했고요. 집 앞에서도 얘기했고 영장실질심사 기각돼서도 얘기했고 얘긴 다 했는데 그 얘기한 것이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딱 전달해서 이게 나한테 유리하게끔만 되는 것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돌아서 보니까. 맞습니다. 그 덴마크 처음에 법정 올보로 법정에서 잠깐 휴정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 언론을 통해서 했던 얘기부터 예. 지금까지 일관된 모습입니다. 철저한 부인 전략. 나는 모른다. 모든 것은 엄마와 대통령이 알아서 한 것이다.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strategy.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철저하게 일관했고 이것은 결국 변호인과 함께 철저하게 사실 조율이 된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왔던 것들이 그런데 정유라 씨가 워낙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초기에 얼마나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나온 겁니다. 당초에는 대통령하고도 한 번도 초등학교 그러니까요.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1월 1일이가 크리스마스. 자, 생각해 보세요. 1월 1일이가 크리스마스면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네. 그렇다면 추석이라든가 또는 정유라 씨 생일이라든가 최순실 씨 생일, 박 대통령 생일 이 사람들은 거의 가족 같은 그런 그동안의 생활을 했거든요. 또 거의 연락을 될 거란 얘기죠. 했을 수밖에 예.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런 흐름들을 보면 정유라 씨가 굉장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치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대통령님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들라치 없다. 이 발언의 수위는 거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할 발언이 예. 아니면은 다시 말해서 최순실 씨의 집안을 대표해서 정말로 그 지지자들에게 하는 그런 발언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유라 씨는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초임 검사보다 더 나을 정도로 이런 법률적 판단까지 이루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정유라 씨의 그런 그동안의 행태, 철저한 법률적인 조언과 이런 행동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을 잘 알 수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장시호 씨에 대한 그 미움, 다시 말해서 초기에 장시호, 고영태 씨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듯한 그런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전략도 결국은 변호인과 최순실 씨, 정유라 씨 사이에 사실은 충분히 공감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제는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이런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번이나 기각이 됐지만 정유라 씨 때문에 구속이 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같은 경우 특검에서 첫 번째로 구속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 정유라 씨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를 했다고요. 네, 류철균 교수라고 하시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네. 이인화 씨. 네, 소설가 네, 이인화 씨. 네, 이인화 예. 씨. 그러니까 유창균 교수가 처음으로 구속이 됐고 이제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최근 조사에서 했었던 발언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유 교수가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30년 쌓은 작가와 교수로서의 인생을 모두 잃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참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정유라 씨 관련해서 2대에서 구속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뭐 최경희 전 총장, 네. 김경순 전 학장, 네. 남궁곤 전 입학처장 뭐 모두 구속이 됐고 징역형이 구형됐을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있는데요. 네. 이런 말들을 보면서 정유라 씨가 뭐 저렇게 막 앞에서는 뭐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것들이 계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과 증거들이 계속 다른 일이 드러나는데 네. 이걸 보면서 이런 말들 참 심란하겠다라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네. 엄마하고 찾아가서 학점 얘기를 했다고 하는 네. 자기 앞에서 근데 자기는 전공도 모른다고 했으니 그렇죠. 물론 지금 이인하 교수 정말 잘못했습니다만 이 교수 입장에서는 어이없을 것 어이없을 같아요. 것 왜 같아요. 그러냐면 지금 이인하 교수를 비롯한 말했지만 모든 이화여대 관련된 사람들은 구속에 대해서 실형을 지금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 특혜는 지금 받았던 그 한 사람은 영장이 지금 2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서 나와서 막 그거 아니라고 막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 보면 아마 유철근 교수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자들을 봤을 때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요. 예. 또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진짜 크나큰 오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황당할 겁니다. 만약에 정유라가 구속이라도 돼 있고 뭐 있다면 나도 잘못했지만 저기도 잘못했으니까 어떤 벌을 받는구나 생각이 들 건데 일단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구속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어떤 부조화스러운 이야기 그 얘기를 지금 류철균 교수가 아마 저 교도소, 구치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초임 검사보다 치밀한 정유라 씨 또 어떤 면을 보여줬을까요? 네, 편지 읽고 불태우겠다. 네, 또 이런 면, 치밀한 면, 이런 면이 있었네요.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에서 크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크리스마스 일요일 통화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있을 수 있는 게 정치인 박근혜가 등장하는 게 달서 보궐선거 아닙니까? 네. 그때부터 누구랑 함께했죠 정치 모든 최순실 씨랑 역정을. 했죠. 이 정유라 씨의 아버지가 보좌관을 했고 그랬죠. 어머니하고 항상 있었고 대선 준비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삼성동에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던 예. 것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역정 모두를 함께하는 이전 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빼더라도 예. 정치 입문부터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를 정유라 씨 어머니 아버지하고 밀접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정유라가 보기에도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내 아버지가 그 보좌관이고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이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대통령을 직원에서 보좌하는 그 아저씨들도 예. 늘 같이 보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대목은 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정유라를 초등학교 때 한 번 봤을 뿐이다. 이렇게 탁 하니까 사태가 자꾸 꼬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유철균 교수 저 개인적으로 좀 친한 분인데 어쨌든 이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스스로 안아줘야 되는데 법리 공방을 하는 것이거든요. 몰랐다. 그러면 자꾸 이런 뉴스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유라도 뭐 대통령을 몰랐다 했다가 통화한 내용이 나오고 네. 대통령께서도 정유라를 김종 차관의 진술만 보더라도 독대를 하라고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정유라를 콕 찍어서 부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김종 차관 본인 얘기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이 네. 들어오라 했는데 차관은 얼마나 긴장해서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럼 굉장히 중요한 업무 지시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정유라 말 얘기를 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일련의 과정이 낱마처럼 얽힌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 전략으로 임할 게 아니고 큰 차원에서 다 안아줘야 나머지 분들에 대한 어떤 그 활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하나를 다 법리 공방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 일이 언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리가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정유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 정치인 박근혜의 모든 정치 역정이 이 집안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네. 부정적이든. 그렇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지만 큰 차원에서 정리정돈을 안 해준다면 끊임없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반복해서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정도 되면 정유라 씨가 생각보다 거물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유라 씨는 분명히 기자들 앞에서 엄마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네, 저희가 지금 초임 검사보다 치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편지를 불태운다 이런 부분 증거 이런 것에 대한 좀 지식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 지금 초임 검사보다 더 잘하고 치밀하다 얘기를 뭐 하고 있는데 수사 네. 관계자가 했던 부분 같은데요. 이게 영장 청구할 때 이런 자료들이 들어갔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설마 안 들어갔을까요? 근데 들어갔다고선 치더라도 예. 현재를 기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를 기점으로 몰타에 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 시민권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없기 예.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현재를 봤을 때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검사가 검찰에서 어떻게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이 주장 자체만 봤을 때는 일단은 정유라가 뭐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은 조금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 정유라가 치밀하고 아주 똑똑하고 이 부분을 뭐 법원에 얘기한다 해가지고 영장이 더 나오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걸로 보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정유라가 우리 기자 공항에 떨어졌을 때도 그때도 우리 기자들 앞에서 했던 때 아 뭐 말 다 하고 엉성할 거다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떤 본인 중심 안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수사를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요령이나 기법들이 있지 않았나. 저도 사실 많이 영성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심지라고 표현하면 심지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한국 과목은 직접 빨래하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 감정을 자극했고요. 물론 국민 감정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고 발부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전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통화 여기 대해서 말 바꾼 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그다음에 어느 나라든 가겠다, 도주 우려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불태우겠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법 상식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네. 법 상식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범죄에 대해서 소명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증거 인멸과 도피 우려, 예. 주거 부정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한국 감옥 교정 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정말 열악하고 비인간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도피를 해왔다는 것들, 다시 말해서 작년 7, 8월부터 이제 언론 보도가 시작된 예. 이후로 유럽을 전전하면서 도피 행각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덴마크에서도 한국으로 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들을 벌였고, 어느 나라 시민권이든 듣도 보도 못한 나라까지도 추구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따질 때는 현재도 중요한데요.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거나 도피를 하려고 했던 시도, 이것은 항상 영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지금까지 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것이 과연 판단이 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편지를 읽고 라이터로 불태운다. 이건 증거인멸의 전형적인 수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을 봤을 때는 이번 재판부, 저희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단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정유라 씨의 그동안의 행동을 봤을 때는 이 사안이 과연 영장을 기각할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저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정유라 씨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최순실 씨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지고 사실상 좌지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최순실 씨가 유일하게 꼼짝 못한 인물이 바로 정유라 씨였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딸을 찾아가서 유산 포기 각서까지 예. 받는 등 얼마나 이 정유라 씨가 그동안 능수능란하게 어머니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보이는 행동들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치밀하면서 대신에 역시 신세대다운, 자기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 5명, 관리인 5명이 항상 보살핌을 받으면서 공주처럼 자랐기 때문에 약간 이 천방지축처럼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변호인들의 조력과 치밀하게 정리된 그런 전략에 따라서 지금까지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재판부가 그런 부분들,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입니까?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총장, 학장,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분들이 다 구속이 되고 지금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 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서 너무 안이한 판단, 원칙이라는 인권을 존중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외롭습니다. 실제로 판사, 권순호 판사 입장이면 발부에 도장 찍으면 그만이에요. 누가 욕할 사람도 없고 범죄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그 고민과 고민 끝에 결국 기각을 한다는 거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소명 부분 같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지금도 보도되는 거 보면 정유라가 잘못했던 범죄 부분은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정유라의 사람의 부분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귀국했을 때보다 플러스 알파가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 옛날 얘기군요. 다 옛날 얘기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곳. 현재 기준으로 무슨 범죄가 있고 그 관련된 증거가 수집됐다 그러면 당연히 영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15일 만에 재청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죄라는 거는 횡령이나 뇌물을 통해서 수익을 해야 되는데, 뇌물죄 재판 진행 중입니다. 수익한 게 뇌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무슨 범죄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청구를 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도 15일 만에 재청구하는데 기각되면 검찰 큰일 나거든요. 뭐가 있으니까 했을 까 생각했는데 예. 저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덴마크 정부하고 협정돼야 될 게 뇌물죄라든지 다른 것들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범죄 인도법상에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시간이 걸리고, 그게 된다면 세 번째 영향은 가능한데 지금 단계로서는 뭐 어려울 100번, 것 1000번 같다. 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우병우 전 수석도 저 판사께서 기각을 했고요. 이영선 행정관도 다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점들이 다 증거 인멸에 아주 치밀한 사람들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 어땠습니까? 핸드폰 완전히 깡통폰으로 만들고 모든 자료를 완전히 인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추적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상황들, 그다음 이영선 행정관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전면 부인하고 증거를 사실상 다 인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하게 네. 국민들의 엄중한 인식들을 좀
이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덴마크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게요. 제가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알려졌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무 나라 시민권이라도 좀 취득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다급했던 거죠. 본인이 자칫하면 네. 강제로 송환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제 몰타로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그 방향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뭐 정부에 기부하는 돈과 부동산 구입 비용을 따지면 약 14억 7천만 원 정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방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는 우리가 흔히 뭐 듣보잡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쉽게 듣지 알 수 없는 그런 나라도 괜찮다. 어떤 나라도 좋으니까 빠르게 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뭐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짜도 당초에는 이제 4월 달로 했다가 이제 대선이 급박하게 다가오니까 대선 전에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 대선 이후에 만일의 경우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이길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더 위험해진다는 측면에서는 대선 전에 빨리 어느 나라 시민권이라도 얻겠다. 참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조국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네. 상황이 돼버렸던 것. 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런 상황들. 본인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그런 최종 그런 사인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든 시민권 얻겠다. 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생각일 텐데 예. 물론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정유라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고민했었던가. 결국 영장 기각에서 뭐 도피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원인이 바로 속속 등장하는 몰타뿐만 아니라 변방에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라도 좋다 이런 정유라 씨의 인식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어떠세요? 저 들으니까 진짜 황당하네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 북한이라도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과는 정말 어긋나는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정말 법정에서 제대로 제시가 됐었나? 과연 재판부가 이걸 듣고 영장을 기각했나 할 정도의 생각이 좀 드네요. 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만 보실 때는 앞으로 3차 영장을 다시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전달이 되면 국민적 여론들이 굉장히 악화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두 번째 구속영장이 좀 부실했다는 얘기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정황적으로 다 재판부에 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정유라 씨 입장에서 내가 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뭐 엄마는 틀림없는 거 애기에 대한 모성도 있는 예. 것이고 그다음에 정확히 추정은 안 되지만 해외에 상당한 재산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친구가 국내 정치 상황도 좀 꿰뚫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다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러면 과연 한국에 들어와서 아기와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없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돈 있겠다. 굳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있으려고 하겠냐. 누구라도 아마 그 경제력이 받침이 된다면 어디라도 조용한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난 일련의 지금 편지 문제라든지 드러난 정황은 그 정유라 씨가 국내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네. 것이고 거기서 유추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삼성의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까지는 그건 어머니가 다 해서 몰랐다. 심지어 네. 이대 입학 문제도 나는 내가 무슨 전공인지 무슨 과인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깜빡 속았는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예. 거.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떤 그 최순실 게이트 핵심의 정유라 씨가 있는데 이 일련의 그 수년 동안 일어났던 과정들을 본인이 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 자체는 정확히 꿰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네.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정유라 씨가 이 한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사촌 언니 장시호가 특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촌 언니 장시호 씨와 정유라 씨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처음 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장시호 씨랑 연락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저희 지금 아버지랑도 아직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제가 당분간 저희 얘기만 챙기고 자주. 아니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원래 이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편지에서도
사촌 언니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네.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종합 편성 이 뉴스를 많이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이국 멀리의 덴마크에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장시호의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특검 도움이라는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의 도움을 준다는 거는 저 멀리서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저 편지만 내용 보면 사촌의 행동에 모든 대통령님 지지자들께 고개를 들 낯이 없다. 네. 왼쪽에 있는 사진만 가리면 저게 뭐 태극기 집회 나가셨던 분의 얘기인지 또는 최순실 씨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네. 대통령님 지지자들께 면목이 없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저 내용 자체만 보면 이 덴마크에 있는 20대 초반의 여성이 쓴 글이 아닙니다. 아주 정권에 관련된 실세와 관련된 어떤 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위치가 되게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의 저거를 뭐 큰 뜻 없이 적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파악하는. 근데 기자들 앞에서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소리 높여서 외친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그 스탠스하고 굉장히 발맞춰 갈 정도로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준비를 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여부에도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대검찰 전략, 대재판 전략에 대해서는 철없는 딸, 예. 애기 엄마의 스탠스를 딱 유지합니다. 그랬었죠. 엄마가 다 한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구속 문제는 애기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도주나 증거인멸을 우리가 있겠냐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황들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네. 사실은.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견 보면 좀 지휘하는 듯한 모습도 좀 지휘까지,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이제 귀국했을 때, 그다음에 뒤에 아기가 왔을 때, 그다음에 정유라 씨가 얘기했던 문제를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 밉상이긴 한데 실제로는 엄마가 다 뭐 슈퍼맘이 다 했고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딸처럼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아기 엄마의 어떤 그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는데 이것 역시 좀 철저하게 변호인하고 상의된 구속을 피하기 위한 어떤 예. 사법적인 어떤 그 고도의 고려가 된 것들이고 실제로 정유라 씨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 심지어 국내 정치 상황까지 좀 깨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특검이 민주당 국민의당 주도로 출범을 했고 특검이 탄핵을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 자료를 보내달라면서 뭔가 이거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대 철부지로서 뭐 또 미혼모로서 이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 철저하게 준비됐던 재판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두 번 다 영장이 기각됐던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뉴스를 막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우리 꼼꼼하게. 이슈투데이 같은 뉴스를 계속 봤던 사람만이 국민의당의 추천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반인들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걸 알 수가 박영수 없습니다. 특검이 어떻게 임명됐는지 잘 모르죠. 저희도 평론을 하지만 잘 모르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정확하게 본질을 깨뚫고 있다는 거는 본인은 지금 인터넷이나 그걸 통해서 전혀 국내 사정을 모른다고 하지만 어떤 경로든지 간에 아주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국민의당이라는 거 그리고 탄핵의 목적이라는 거 그걸 안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 거는 아마 본인이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 변호사는 그걸 모르거든요. 본인이 직접 어머니한테 원격으로 요청을 했는 걸로 보이고 그 자료들은 덴마크 법정에는 다 들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어필이 안 됐기 때문에 채택은 안 됐지만 그만큼 정유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유라가 좀 엉성하고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건 절대 아니다. 예. 되게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을 2번을 피해갔다. 우병우처럼 피해갔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정유라 씨가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이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정유라 씨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정유라 씨가 기자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한 차례. 무슨 대화 나눴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럼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2-3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전화를 한 거? 어머니.
네, 저희가 처음엔 정유라 씨가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직접 수사를 한 검사들에 따르면 초임 검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똑똑한 면이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 감옥은 직접 빨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어디서 얘기를 한 건가요? 그 얘기를 이제 예. 정유라 씨가 했던 내용 중에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유럽, 덴마크라든가 유럽의 이 교도소, 구치소는 굉장히 인간들을 배려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설들, 네. 뭐 냉장고를 비롯해서 피자를 주문해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 직접 빨래를 이제 재수자가 빨래를 해야 되고요. 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 이름도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수 번호, 뭐 503번이라든가 우리가 익숙해진 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번호로 불리고 정해진 죄수복을 입고 있고 한 방에 우리 홍거방이라고 해서 6명, 4명 이렇게 들어가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더 많은 그런 수용 인원이 있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이 이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열악하다.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유럽에 비해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밝힌 건데요. 네. 그리고 뭐 뜨거운 물이 항상 안 나온다든가 또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깨끗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건데 이런 한국의 감옥 상황에 대해서 한국 측의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덴마크에서 자신이 만일의 경우 한국으로 송환이 된다면 정말로 지금보다 굉장히 열악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국의 변호인 측에 이제 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게 해서 했던 정유라 씨의 아주 치밀한 그런 이 머리 씀씀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옥이 우리나라 감옥이 뭐 호텔방은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죄수복 입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번호로 불리는 거 우리가 여러 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올보르와 차이점 같아요. 올보르는 구치소라고 하기보다는 구금 시설이라고 표현하기 맞고요. 네. 시내 한복판에 구금 시설이 있습니다. 예. 전화 가능하고요. 뭐 계속은 아니지만 TV 시청도 독방에서 가능하고 심지어는 피자까지 시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기도 만날 수 있다면 아기도 뭐 특정 조건에 맞추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하고 우리 구치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본 걸로 보입니다. 아마 본인의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뭐 추측하건대 덴마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까도 생각도 들고요.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들어오는 거랑 불안해했을 것 같아요. 빨래도 직접 해야 되고 아이 못 보고 재수복 입어야 되고 홍거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 자료들을 본인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정유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영을 두려워했고 또 그런 자료를 갖고 덴마크 법정에 제출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황당한 내용 같은데 이걸 어쨌든 변호인 등등을 통해서 한국 상황을 좀 알아봐 달라. 이걸 수집을 해서 덴마크 법원의 재판에서 나는 한국 가기 싫다. 이런 거를 주장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내용들을 편지를 통해서 어머니와 또는 변호인과 또 조력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절대 엄마와 편지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셈인데 당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럼 접견이 안 되면은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어머니 뵐 생각 있으세요? 네. 엄마랑 편지나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번도 편지 적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럼 주고받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저게 어쨌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박미영 차장 돌아오고 나서 구치소 앞에서 면회를 갔다가 불발되고 나서 한 얘기란 말이죠. 엄마와는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고 당연히 사이가 안 좋으니까 편지 같은 것도 왕래도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드러난 걸 보면. 네. 그 정유라 씨가 비서 최순실 씨 비서 안모 씨 등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파 수사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특검이 야당 성향을 가졌다는 아주 작은 보도라도 모아달라 이런 요청한 것이 편지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정유라 씨 처음에 한국 송환됐을 때 혹시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워딩이 어땠냐면요. 제가 덴마크에서 안에 gat혀 있어서 검색도 못 해봤다. 예. 네. 어머니 재판 내용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나는 잘 몰라요. 예. 엄마가 다 했어요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편지에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특검 수사 상황에 굉장히 치밀하게 대응했던 점이 나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사실 그 특검 한번 소환됐을